네, 이번 시간에는 한자 성어 이어갑니다. 한자 성어도 그 한자어와 함께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항목이죠. 역시 한자어나 마찬가지로 한자 성어라는 부분도 그 출제의 목적,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목적, 지향점은 올바른 국어 생활. 우리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돼서 업무 생활을 할 때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 생활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죠. 그런 차원에서 시험 문제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한자라는 한 단원에 국한된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속담 등등 그 1차적으로 포함될 만한 영역이지만 전체적인 언어 능력 향상, 그것을 돕는 어휘 재료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한자 성어를 잘 구별해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서술 초점, 그 초점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학습의 중심에 놓여야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부터 좀 맛보기 하고 들어갈까요? 이거는 7급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일부러 어려운 문제다라고 전제하면서, 근데 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나? 그것은 방법적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내용 중심으로 학습의 방향이 쏠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아는 것,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고 방법, 자세, 이거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 자체가 좀 더 낯설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처음 출발점을 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글자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여기를 한번 보세요. 글자가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좀 더 크게 써야 됐는데, 줄탁동기라는 한자 성어예요. 근데 이게 어느 만큼 어려운가? 요 탁이라는 글자와 첫 번째 글자 줄이라는 글자, 이걸 잘 비교해 보세요. 글자 모양이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상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글자는 컴퓨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 한자가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출제자는 컴퓨터에도 없는 이런 글자를 수험생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시험을 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컴퓨터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글자를 따로따로 입력한 거예요. 입구자하고 졸자하고 두 글자를 따로 입력해서 이 입구자를 이 졸자 옆에다가 바짝 갖다 붙여 놓은, 조금 더 신경 썼으면은 그 장평을 좀 줄여서 글자 획을 좀 좁게 이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조금 더 모양이 예뻤을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데, 보여드리는데 초점을 둬봤습니다. 이게 어떤 뜻의 글자이냐면은 병아리가 어미닭 부르는 소리 줄, 뜻도 굉장히 길죠. 병아리가 어미닭 부르는 소리 줄, 그러니까 줄줄줄줄 하면서 병아리가 어미닭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 탁이라는 글자는 돼지시란 글자에 점이 하나 찍히는데 그 앞에 역시 입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조금 확대하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글자인데, 쫄탁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쪼다. 그러면은 쪼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글자가 뭐냐면 정으로 돌에 이렇게 모서리 튀어나온 이런 부분을 이렇게 쪼아서 다듬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옥돌 다듬을 탁이라는 글자. 근데 거기에 입구자가 들어가요. 입구자가 들어가면 정으로 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의로 쪼다. 그러니까 요거는 새 따위가 먹이를 먹을 때 사람처럼 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새의 불의로 먹이를 쪼아서 먹죠. 그걸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구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시험에 응시했던 한 수험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아마 6개월은 좀 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1년 안 되게 10개월도 안 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응시했었던 수험생들끼리 서로 의견을 이렇게 나누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 그 문제풀이 접근 태도가 방향이 맞았는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 구조는 다 기억을 못하니까 어미 닭이 그 알을 쪼아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시가 인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수험생의 말이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미닭이 부리로 쪼아서 알을 깨뜨려서 그래서 알이 부화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면 입구자를 부수로 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가장 정확한 문제풀이였고 그게 답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이 시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 파악을 한 상태에서 시 파악, 내용 파악을 다 한 이 수험생들이 절대 다수가 골랐던 답은 1번의 내조지공입니다. 왜? 내용을 알아들을 만하니까 내조지공. 뭔가 도움을 준다, 내조한다 이런 뜻을 연결했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고 어미닭이 부리로 쪼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알 속에서 성장을 했던 병아리가 알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면은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한다면 내조지공이 아니라 외조지공이라고 해야 방향이 맞지 않겠나. 근데 수험생들은 대략적인 내용 파악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내조지공 방향성 고려하지 않고 이게 그중 근접하다 이런 생각에서 골랐던 것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어미의 부리가 닿는 곳마다 별이 뜬다. 여기까지는 처음 읽었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깨지는 알껍질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미의 부리가 닿는 곳마다 라는 이 얘기가 바로 어미의 부리가 알 껍질을 쪼아서 깨뜨렸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닿는 곳마다 별이 뜬다 라고 할 때 이 별 이거는 바로 알 껍질이 깨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병아리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것을 별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기 뒷부분을 읽은 상태에서 앞부분의 의미가 명료하게 파악될 수 있죠. 자, 그렇게 1년이 끝나고 2년 넘어갑니다. 밤하늘엔 나를 꺼내려는 이렇게 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미의 빗나간 부리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적 화자 다시 그림으로 올 때 더더욱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뭐가 돼? 외조지공이 되지. 내조지공이 아니라 더더욱 이 방향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나를 꺼내는 어미의 빗나간 부리질이 있다. 반짝 먼 나라의 별빛이 젖은 내 눈을 친다. 해서 전체적으로 어미닭의 부리로 쪼아서 그래서 알이 부화하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줄, 탁, 동, 기 같을 동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자성어 자체는 본래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줄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아리가 어미닭 부르는 소리 줄이란 뜻이니까 이 첫 번째 글자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의 입장에서. 그럼 탁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탁, 동기, 동시라는 글자를 바꿔서 동시라고도 해요. 줄탁, 동기라고 하면 뭐가 돼?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뭔가 일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가장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그러니까 어미닭이 그 알을 품었을 때 아무거나 쪼아서 깨뜨리는 건 아니죠. 그 속에서 충분히
병아리가 돼서 알껍질만 깨면 곧 병아리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충분히 준비된 무르익은 이 상태가 전제가 돼 있어야 어미닭이 쪼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닭이 쪼을 때 어때요? 그 속에서는 나 나가려고 준비가 됐다라는 사인을 보내야 되겠죠? 그게 이 글자처럼 병아리가 어미닭을 부르는 소리를 삐약삐약 속에서 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뭐 몸을 흔들어서 알이 흔들흔들해서 아 이놈이 나올 준비가 다 됐구나, 다 컸구나 라는 걸 어미닭이 알아채고 그래야 깨겠죠. 속에서 혼자 자기 날개로 깨기 어려우니까 위에서 쪼아 주어야 이게 다 깨지겠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나 준비됐다를 신호로 보내줘야 되고 그 신호를 감지하면 밖에서는 쪼아서 쉽게 껍질이 깨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이 양자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한다. 안팎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조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한쪽 방향만 나타낸 것이고 또 이 병아리 입장에서의 노력, 이걸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미닭의 노력을 강조한 방향이 아니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일본에 관심을 둔 수험생이 있었는가 하면 공부 양이 충분치 않아서 이 내용들이 뭔지 충분히 파악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하더라도 인용된 시의 내용을 파악했고 그 인용시 내용을 파악한 것에 토대해서 문제로 접근할 때 입구자를 부수에 두고 찾으려 했던 이게 올바른 태도 아니겠는가. 글자를 많이 아는 게 실력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 문제 풀어가는 과정, 이 방향이 맞아 떨어진 게 더 중요했다. 자,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난이도는 높은 문제였으나 그러나 한자성어 공부 출발할 때 이런 문제로 출발해야만 좀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서울시 9급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강조드릴 게 뭐냐면은 역시 인용된 지문의 독해, 한자성어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는데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선택지에서 모르는 한자성어는 하나도 없었다. 다 아는 거죠. 근데 뭘 골라야 될지,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될지 이 부분이 힘들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선택지보다 한글로 된 이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인용을 해 봅니다. 자,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되고 물줄기가 바위 위에 걸려 폭포를 만든다. 의탁하는 바가 다르고 보니 이름 또한 이에 따르게 된다. 이는 벗석이는 도리에 있어 유념에 둘 만한 것이다. 그래도 많은 수험생들이 잘 맞춘 게 앞에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여기 벗사귀는 도리, 벗사귀는 도리 요것만 보고 답을 골라서 맞춘 그런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운 좋게 맞춘 사례죠. 자, 지문을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세 문장이기 때문에 위아래 세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을 한 행이 되도록 우리 독해의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되고 물줄기가 바위에 걸려 폭포를 만든다. 의탁하는 바가 다르고 보니 이름 또한 이에 따르게 된다. 이 두 문장을 전제로 해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세 번째 문장에 이어지죠. 지시어 이로 받아서 이는 이것은 벗사귀는 도리에 있어 유념에 둘 만한 것. 벗사귀는 도리에 이것을 유념에 둘 만하다. 그래서 앞에 내용으로 와보니 여기에는 구체적 진술로 되어 있고 여기는 추상적 진술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진술로 하나 예를 들어 보였다면은 그 예에 기대어서 추상적 진술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필자의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아예 주제문으로 정리를 끌어내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니까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되고,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된다. 해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해를 비추지 않았을 때 구름이었어요. 그럼 노을이라는 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름 그 자체를 달리 불러 노을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구름이란 이름이고 어떨 때 노을이란 이름인가? 바로 배경에 태양이 놓이면 구름에 태양빛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빛깔이 변하고 그 빛깔이 바뀐 상태를 노을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이 구름의 배경에 있지 않았을 때는 빈 하늘을 배경에 두고 그랬을 때 그 이름은 구름이었던 거죠. 즉 동일한 내용인데 그 배경에 빈 하늘이었을 때 이름은 구름, 그 배경에 태양이 놓였을 때 이름은 노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요거 한 번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죠. 물줄기가 바위에 걸려 폭포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는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그 흐르는 물이 땅 위에 흐를 때에는 강물이죠. 그런데 바위에 걸려요. 그러면 그 이름이 폭포라고 바뀌는 거죠. 동일한 내용이 대상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배경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이런 양상을 두 번 반복해주고 있죠. 자, 그때 두 번째 문장의 추상적 진술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의탁하는 바가 다르고 보니 이름 또한 이에 따르게 된다. 이름이 달라졌어요? 이름이 달라졌어. 구름에서 노을로, 물에서 폭포로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는 그 조건이 뭐야? 의탁하는 바가 달라질 때. 하늘을 의탁했을 때 구름, 해를 의탁했을 때 노을, 땅을 의탁했을 때 강물, 바위에 걸렸을 때 폭포. 이렇게 그 내용을 추상적 진술로 두 번째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것을 벗어기는 도리에 연결해 보자. 그럼 뭐가 돼요? 나라는 인간은 동일한 인간이지만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나 또한 좋은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고 나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 또한 나쁜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문장의 관계를 정리해서 그래서 주변, 벗사귈 때 주변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라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정리해두고 선택지 들어가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근묵, 자흑 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자, 중요한 것은 독해였다. 자, 이렇게 두 문제 맛보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에 아주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와 그리고 이 문제까지 두 문제를 볼 때 공통점은 독해와 소술 초점이죠. 거기서 선택지에 제시되는 한자 성어는 초보적인 것 정도만 알아도 된다. 앞서 줄딱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도금을 할 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입구자 부수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풀어서 맞춘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자, 이것이 우리가 한자 성어 공부하는 방향이 되어야겠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지식사항으로 한자 성어 제목 그대로 한자를 재료로 해서 단어를 구성한 것, 이게 한자 성어인데 고사성어라고도 부르고 수고라고도 부르고 사자성어라고도 부릅니다. 사자성어라는 말은 글자가 4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이지 3글자짜리 성어도 있고 2글자짜리 성어도 있어요. 그럼 고사성어라는 말은 뭐냐? 바로 고사라는 것은 유래가 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는 대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읍참마속 같은 이런 경우는 삼국지라는 소설에서 유래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주대토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어쨌든 배경에, 이 사자성어 배경에 스토리가 있다. 이것을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낱글자의 뜻은 크게 중요해지지 않죠. 우리가 영어 수거 암기할 때도 그 수고를 구성하는 단어 하나하나는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조합이 되어서 구조를 이루었을 때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잘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그 언어권에서 오랜 세월 흘러오면서 형성된 그 문화, 배경이 되는 문화를 알아야 그 구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 낱글자 풀어볼게요. 읍, 참. 읍이라고 하는 건 흐느껴 울다라는 뜻입니다. 참, 목을 벤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 속. 말마자하고 이 속이라는 이 글자 아무 상관없이 두 글자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말 이런 뜻 밝혀야 뭔 소용이 있겠어. 사람 이름임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네 글자를 정리해서 풀어보면 뭐가 돼요? 흐느껴 울며 마속이란 사람의 목을 베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뭔 뜻인지 몰라. 흐느껴 울면서 왜 목을 베었어? 바로 삼국지를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끼던 부하였고 또 그냥 부하만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동생이기도 하고 근데 이 부하 장수가 명령을 어기고 임의로 군대를 동원해서 전투에 나섰다가 패전을 합니다. 패전이라고 하는 건 군법에 따라 사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기강 확립이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아끼던 부하였다, 사랑하는 부하였다, 사랑하는 동생이었다 라고 하는 사적인 정은 접어둔 것이죠.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한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됩니다. 수주대토, 지킬 수, 여기는 나무 그루터기 주, 기다릴 때 토끼. 그러면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고 있어서 토끼를 기다린다. 네 글자를 다 풀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역시 배경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죠.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밭 갈던 농부가 밭 한 귀퉁이에 밭 가운데라고도 하고 나무 줄기를 베어낸 밑둥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던 거죠. 이 그루터기가 너무 크니까 캐내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고 그 주변에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근데 산에서 후다닥 튀어나온 토끼가 그 그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다가 농사일 하다가 사냥감을 공짜로 얻은 거죠. 자, 그러고 난 뒤 이 주인공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쟁기는 내던지고 농사일은 내팽개치고 그루터기 옆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토끼가 또 와서 그렇게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이야기죠. 근데 조금만 얘기를 뒤집어 보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중국에는 인구도 많으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뭐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으나 현실적이지 않죠. 이거는 그저 할아버지가 애들에게 교훈 삼아서 해줄 만한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 실제 얘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꾸며낸 얘기겠죠. 애들 재밌으라고. 자, 그런 스토리를 배경에 둔다. 그게 바로 고사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 어떤 뜻으로 쓰는지 우리가 그 한자성어를 정리할 때 내용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거, 풍수지탄. 왜 수거란 말을 썼느냐면은 이렇게 원문장이에요. 원문장을 보면 수욕정, 이풍부지, 자욕양, 이친부대. 자, 나무가 욕정, 고요하게 있기를 원한다. 나무는 고요하게 있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럼 나무가 제 아무리 고요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기 뜻하고 상관없이. 자욕양,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한다. 효도하고 싶어 하죠, 다.
그런데 친부대, 그 어버이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부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원문이에요. 자, 이것으로부터 풍수지탄이란 말을 끌어내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풍수지탄,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란 네 글자는 앞에 구절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풍수지탄이란 말을 쓰면서 우리가 그 속에 담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뒷구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글자는 앞에 구절에서 따오고. 그러니까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는 말로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뒤늦은 후회, 안타까움, 이 뒷구절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 역시 원문을 알지 않으면 그 쓰임을 알기 어렵더라라는 얘기죠. 고사성어가 배경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알아야 그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단순 성어, 글자 그대로 직역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거기는 글자 그대로 쓰이는 삼순구식, 삼순 할 때 여기 날일자가 들어가죠. 시간을 표현하는 글자로 쓰이는데 순이라 읽을 때는 열흘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삼순 하면 열흘이 3번이니까 한 달이 되죠. 한 달. 구식, 9끼니를 먹는다. 그러면은 3일 내내 굶다가 겨우 한 끼 먹을 정도의 가난한 살림이란 상황을 알 수 있죠. 글자 그대로 풀어서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밑에는 도탄지고, 도는 진흙도란 글자예요. 밑에 흙토가 있고 왼쪽에 삼수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흙 위에 물 부었다. 그래서 진흙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 글자고요. 탄, 숯불탄이란 글자죠. 그러니까 진흙과 숯불 두 가지를 열거한 다음 그러한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흙은 진흙에 뒹구는 더러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요. 숯불탄이라는 건 그 숯불에 피부가 데이는, 지져지는 이런 고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민중의 삶이 진흙바탕에 뒹굴고 숯불에 지져지는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비유라는 수사법이 쓰였으나 그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유죠. 어떤 한 편의 시를 다 읽고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비유가 아니라 생활 속의 비유로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직역에 가깝다 할 만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 성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성들을 고려해서 수고라면 원문을 챙겨야겠고요. 고사성어라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챙겨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공부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 니은 순서대로 하나하나의 그 성어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유사성어라는 것으로 묶어서 가는 걸로 배열을 달리하겠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사귐이라는 큰 골격으로 중마고, 중마구의 총죽지교 이런 성어를 일단 끌어내 봤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어떤 표현법이 쓰였느냐를 꼭 챙기자.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 꼭 챙기자.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갈 때 서술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잡자. 서술 초점. 이 서술 초점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 기초 강의나 이런 데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거 조금 가까운 예를 들면 이 한자 성어 우리 도입학습으로 맨 처음 들어오면서 문제 풀었을 때 두 번째 문제 생각해 봅시다.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의탁하는 바가 다르고 보니 이름 또한 그에 따르게 된다. 이는 벗사길 때 유념해 둘 만하다. 이렇게 연결됐었죠. 그랬을 때 서술 초점, 그 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중심, 이게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는 이런 것인데, 이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기초 강의에서부터 소개해드렸던 것에서 단어 차원으로 보면은 그런 거죠. 뭐 합창과 재창의 차이, 또는 협동 이런 것과 십시일반 이런 단어의 차이. 넓게는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세밀하게 쪼개려고 하면 분명 의미의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훈련을 돕는 그런 것들로 이 한자성어 들어오기 전에 한자어라는 부분에서 다루었던 그런 설명의 방향들이 다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수사법, 그 내용을 알고 초점을 잡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자, 일단 여기서는 수사법의 측면을 초점에 두어 봅시다. 여기 환유라고 했는데 대유라는 수사법 안에 제유와 환유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제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핵심, 대표성을 띠는 그 부분 요소 핵심이 그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얘가 이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이 전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요소 중 얘가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이런 수사법이 제유라면, 환유는 이렇게 사람, 주인공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물들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가장 인상적인 이 사물 하나를 꼬집어내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주변의 사물로서 그 주인을 연상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물들 중에서 바로 이 대표성을 띠듯이 그 주인을 바로 연상할 만한 가장 인상적인 사물, 이걸 꼬집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곳으로, 주변의 곳으로 주인을 대신한다. 그래서 바꿀 환자 써서 환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 죽마. 그리고 총죽. 이게 뭐예요? 바로 대나무 가지를 잘라서 모아서 묶으면 뭐가 돼요? 빗자루가 됩니다. 근데 그 빗자루를 빗자루라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죽마라고 했으니까 그 빗자루를 사타구니에 끼고 말을 탄다라고 가정하며 자기 발로 뛰는 놀이죠. 말타기 놀이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으로 무엇을 나타내요? 빗자루를 자기 사타구니에 끼고 말타기 한다라고 가정하면서 노는 모습, 이걸 떠올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겠어요? 어린아이가 떠오르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애들이나 이런 놀이 하지 어른이 이거 하겠어요? 이게 마법학교가 나오는 어떤 영화 보면은 청소년들도 빗자루 타고 놀긴 합니다만, 이거는 유치원 정도의 애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죽마라는 것으로 뭘 나타내?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마고우라고 하면은 그렇게 빗자루로 말타기 놀이 같이 하든 유치원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죽마로서 이 어린아이를 대신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사법이 환유법이에요. 자, 그걸 초점에 잡아두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온 친구니까 얼마나 친하겠는가라는 것은 짐작 가능한 이야기죠. 총죽이라는 것도 같은 죽마와 같은 뜻으로 쓰인 도구였습니다. 자, 백아절연 지기지우 지음. 백아절연 고사성어죠. 백아와 종자기에 얽힌 이야기. 백아는 거문고를 잘 연주했고 종자기는 그 연주를 가장 잘 이해할 줄 알았던 친구였고, 그 가장 잘 알아듣던 친구가 먼저 죽으니까 자기 연주의 진가를 알아주는 건 종자기뿐인데 그걸 알아주는 종자기가 죽고 없으니 더 이상 연주해봐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연주 안 하겠다 하고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다는, 그게 백아가 역시 낯글자 알아봐야 쓸모 있어요? 사람 이름인데 백아가 절현, 거문고 현을, 줄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이 배경 이야기로부터 유래하는 가까운 친구 간의 사귐을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이런 걸 피리로 대신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영화나 이런 장면들 속에 이렇게 등장시키기도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지음,
단 두 글자지만 요 지음 단순히 소리를 알다 이 뜻이 아니라 뭐예요? 종자기가 백아의 연주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들을 줄 알았다. 요 이야기를 배경에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한 또 다른 한자 성어, 고사성어, 지음입니다. 그래서 지기지우, 앞에 페이지에서 나왔던 것도 역시 같이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다음, 자, 여기 지기지우라는 맥락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것.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 목숨을 걸고 따른다는 것이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꾸민다. 화장을 한다. 이런 뜻으로. 자, 가까운 친구의 사귐, 간담상조. 간, 그리고 쓸개, 상조는 서로 비춰본다는 얘기인데, 바꿔 이야기하면은 나는 간 꺼낼게, 너 쓸개 꺼내라 해서 우리 서로 꺼내서 비춰보자. 여기서 간담이 뭘 얘기하겠어요? 속마음을 대신 나타내는 거죠. 속에 숨기고 있는 속마음. 그것을 간담으로 표현을 해서 남들에게는 알리기 어려운 속마음을 다 허물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죠. 그 정도. 교회별전 불림문자 심심 상인 이심 전심 염화미소. 다 이거는 바로 석가모니의 설법 장면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으로 친구 간의 사귐이라는 거하고는 초점이 좀 다른 얘기죠. 친구 간의 사귐하고는 초점이 달라요. 그런데 불림문자, 요게 이제 그 출발점이 돼줄만 합니다. 그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할 때 일단 강의를 했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다 끝낸 뒤에 대부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교육학에서 우리 교육의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해서 고대 교육의 현장을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상하게 전부 큰 나무 밑에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나 뭐 스쿨이나 학교 이런 것들의 그 용어의 유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나무와 관련 지어서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큰 나무 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끝낸 뒤에 쪽지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잘 알아들었나 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제자들 앞에 가지를 들어 보이죠. 그랬을 때 그 여러 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만이 그 뜻을 알아채고는 나 답 맞췄다. 오늘날 같으면 손 들고 얘기했겠죠. 근데 손 안 들고 그 대신에 나 알아챘다는 뜻으로 어떻게 빙글에 미소를 띠지요. 그게 바로 염화미소. 불림문자. 굳이 문자를 사용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자 없이도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고 또 이해하는 자는 무슨 뜻인지 말하지 않았음에도 말로 설명듣지 않았음에도 그 전달자의 뜻을 의도를 알아챘다. 그러니까 그게 불림문자고 심심상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 새겨지는 거죠.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교의 별전 그러니까 여기 문자 말로써 가르치는 것 그게 교고 그것 이외에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어도 별전 따로이 전해진다. 그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이런 뜻으로 친구 간의 사귐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설법과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하는 표현들을 인접한 영역으로 연결 지어봅니다. 다음 관포지교, 빈천지교. 우리 그 동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외로 결말이나 이런 내용들이 살벌한, 삭막한 이런 동화들이 꽤 많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관포지교나 이런 내용들도 또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이 두 친구의 관계가 참 끔찍하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왕을 세우고 또 그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했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친구 간의 사귐이라는 것으로 관포지교 이걸 끌어들일 때는 어릴 때 이 친구들이 정말 절친이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장면을 따서 사용하는 거죠.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라는 것으로 빈천지교, 가난할 때의 사귐,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얘기가 유래하는 스토리의 주인공들이죠. 관중과 포수가. 어릴 때 그렇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정도로 아주 친한 절친이었지만 그들의 말년은 우리 인간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젊은 날은 이렇게 가난한 시절에 초점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고 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만큼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는 아주 가까운 사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배경고사 스토리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금난지계, 단금지교. 가까운 친구의 사귐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 이거는 수고에 해당한다. 배경이 되는 스토리, 이게 아니라 원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문. 그래서 금난지계, 글자 그대로 보면은 쇠와 난초의 사귐이다. 이런 뜻으로 약속. 단금지교, 쇠를 끊어내는 사귐, 이런 정도로 글자를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왔느냐라는 것은 이런 원문에서 뽑아내야 되겠죠. 이인동심,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가정법이에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같은 마음이 되면, 길이 단금, 그 이로움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로움은 길이 단금, 쇠를 끊어낼 정도로, 쇠붙이도 잘라낼 정도로 강력한 힘이 생긴다. 강조한 표현이고요. 동심지언,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나오는 말, 동심지언. 이구동성이라고 하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오는 말, 그 말은 기취, 여란. 그 냄새가 여란, 난초의 향기와 같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설 때 어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판을 보는 느낌이죠. 악취가 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나오는 말이 있을 때 난초 향기와 같이 아름답다. 여기에서 뽑아낸 것이 쇠금자, 난초, 난자예요. 그러니까 쇠금자는 쇠도 끊어낼 정도의 큰 힘, 난초는 난초의 향기와 같이 아름다운 말소리, 이런 뜻이죠. 자, 그것으로 성어를 만들어낸 경우였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의 사귐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여기는 도금이 잘못됐네. 문경지교라는 성어입니다. 여기 말물자 옆에다가 칼도방이 붙어 있죠. 칼로 베다 이런 뜻이고요. 이 경자 오른쪽에 보면은 머리 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목줄기 경입니다. 그러니까 문경하면 목을 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경지교라고 하면은 그 자기 목숨 걸고 친구를 지킬 만한 사이, 목숨 걸고 목숨을 건다는 뜻으로 얼마나 절친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막역지요, 거스를 역자를 써서 부정어 막을 붙여서 막역하면은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에도 거슬림이 없는, 거스를 일이 없는 그런 정도의 친구라는 뜻이죠.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고 비유를 해서 쓴 표현이고요. 망년지교 하면은 망년해서 나이를 잇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할아버지와 소년의 사귐, 뭐 이렇게 나이에 좀 더 초점을 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절친이 되는 이런 상황을 좀 특화해서 나타내 준다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송무배결은 비유가 되죠. 송무,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무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백, 소나무 송자에 나무목이 있듯이 백이란 글자에도 나무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잣나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소나무와 이 잣나무는 같은 침엽수로서 친구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친구를 나무로 비유한 거고요. 그래서 소나무가 무성하게, 잎이 무성하게, 왜 사람도 건강하면 머리가 푸슬푸슬한 게 아니라 머리에 윤기가 나고 아주 짙은 색깔이 나고 이런 것처럼 피부가 뽀얗고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소나무가 무성한 걸 보고 그 친구인 잣나무가 기뻐한다. 여기 반대되는 뜻이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그 반대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내가 아니라 친구가 잘 된 걸 보고 내가 같이 즐거워하는, 내일처럼 즐거워하는, 그걸 송무배결이라 하는 것이고요. 여자 동포. 그래서 여자, 여성이 아닙니다. 도금만 생각하지 말고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포 할 때 포자 보세요. 왼쪽에 옷입니다. 그러니까 포를 두루마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동포는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준다. 동포, 두루마기 하나 가지고 둘이 같이 몸을 가린다. 추위를 이겨낸다. 이런 뜻으로 제포연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금속지교, 아까 그 금난지교처럼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정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체에서 망년지교 정도만 나이라는 부분에 특화된 이런 쓰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절친한 친구라는 그런 뜻을 비유로 나타내거나 환유로 나타내거나 또는 직설적으로 드러내거나 이런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성어들입니다. 이번엔 가난한 살림으로 항목을 좀 바꿔서 가봅니다.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삼순구식, 열을 순자에 초점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한자 성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방법적인 면 한 가지 더 권해드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자 성어가 있죠. 한자 성어가 있으면은 그 책이 잘 나와 있는 거는 책 가지고 보면 되는데, 책이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간결하게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제 뜻을 모를 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휴대폰 가지고 검색을 하세요. 가능하면은 한자, 네이버 한자 사전 어플을 따로 설치해 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낱글자의 뜻풀이가 다 나오죠. 그래서 네 글자의 각각의 뜻풀이를 같이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습 자료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직역과 의역이에요. 그래서 직역에서는 이 네 글자 중에 중심이 되는 글자를 뽑아내는 역할로 쓰고요. 의역으로 갈 때는 직역에서 의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그 성어의 쓰임에서 소술, 초점, 요걸 잡아주는데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낱글자의 뜻풀이가 다 있죠. 거기에 충실하게 직역하고 연결을 지어봅니다. 1대1로. 그러다 보면은 글자의 부수나 이런 것도 고려해보면, 지금처럼 삼순구식 할 때 3이나 9는 쉬운 글자니까, 그러니까 열을 순자에 초점을 두면서, 그래서 요 날일자가 날짜를 나타내는 부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삼순, 30일, 한 달, 9끼니. 근데 그 9끼니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 3일 굶다가 한 번 먹는다는 것으로 가난. 여기에 초점이 있음을 챙기는 것으로 마무리. 자, 그런 단계로 한자 성어를 정리해줘야 한 번 봐도 오래 기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연상의 근거를 이런 데서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죠. 남부여대, 뭐 당연히 글자가 좀 어려워 보이는 머리 위에 일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요 한자 성어는 맞춤법에서도 나오고 앞에 우문 변화, 두음 법칙에 나온 바가 있어서 거기서도 언급했던 바 있었죠.
남자는 등짐지고 여자는 머리 위에 이고 이렇게 계옥지탄 뭐 뜻풀이는 두 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비유인 경우로 사용이 되죠. 개수나무 개 그리고 구슬옥 개수나무와 옥구슬을 구하기만큼 어렵다는 탄 이건 탄식. 그래서 탄식이란 이 글자를 초점에 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 개수나무와 구슬옥자에 관심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 스토리는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개수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땔감, 그리고 구슬옥이 의미하는 건 쌀. 그래서 땔감과 쌀 구하기가 글자 그대로 개수나무와 옥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로. 그런데 이게 좀 이제 과장되게 쓰이면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수나무와 옥은 바로 달나라에 산다는 개수나무와 옥토끼 이야기 정도로 또 치환돼서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더 어렵죠. 달나라 가서 구해와야 되니까. 가난해서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땔감 구하기가 개수나무 구하기만큼 어렵고 쌀 구하기가 옥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뜻으로. 자, 구복지루는 모습으로 그 상황을 대신 나타낸 것인데 구복, 입과 배. 지루 할 때 밑에 실사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세요. 실사. 그러니까 구복지루라고 할 때 여기다가 마킹하면서 실사. 실로 배에 연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허리띠 졸라매다. 허리띠를 왜 졸라매요? 가만히 있으면 위가 비어 있을 때 배고픔을 느끼고 그걸 허리띠를 졸라매면 위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밖에서 압박을 하니까 안에 공간이 오그라들겠죠.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배고픈 이런 느낌을 덜 느끼게 한다는 뜻으로 모습을 대신 나타낸 거죠. 뭐 그렇게 졸라맨다고 해서 배고픔이 덜 느껴지는 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세, 태도로서 견뎌보려는 몸짓을 표현하는 것이죠. 가난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볼 것으로 동가식 서가숙. 배경 스토리를 좀 아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몹시 바쁨. 그래서 동분서주함. 자, 이런 뜻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일입니다. 일단 썼다가 그건 지우고. 동가식 서가숙. 배경 이야기는 그렇죠.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혼담이 두 곳에서 들어왔는데 하면서 두 총각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동가식, 동쪽 마을의 집에서 혼담이 왔는데 거기서 먹는다는 얘기는 뭐야? 그 집이 부잣집이란 얘기입니다. 부잣집인데 그 집 아들이 매우 못생겼죠. 추남이야. 서가숙, 여기는 미남이야. 그런데 몹시 가난해. 그래서 이 두 건의 혼담을 놓고 딸에게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었더니 이 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밥 먹을 때는 이 부잣집에 가서 밥 먹고 잠잘 때는 잘생긴 남자와 같이 자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래서 보통 이것은 지조 없음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보면 자기가 몹시 바빠서 바쁜 상황을 얘기하려고 요즘 동가식 서가숙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가 이내 그 뜻을 생각하고는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몹시 바쁘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거를 불쑥 꺼내든 거죠. 동가식 서가숙하고 지낸다 이렇게. 근데 말을 뱉어놓고 보니까 이게 그 뜻이 아닌데 라는 걸 뒤늦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부끄러워졌다는 얘기를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배경 이야기 그리고 구절의 뜻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혹한 정치 가렴주구
가혹하게 거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글자는 도금 역할 하는 이런 글자들만 따로 이렇게 쭉 모아서 정리할 때 또 같은 도금의 측면에서는 같은 운통의 글자라는 걸 또 중심에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검이란 뜻으로, 그리고 지금은 렴이라는 도금으로, 그리고 다르게 험이란 음으로 읽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칠복자가 오른쪽에 붙어 있는 모습이고, 칼검자, 칼을 붙여서 붓으로 넣을 수도 있고 말스몬을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초성을 바꾸어 검, 렴, 험 등으로 읽히는 도금 요소 참고하고요. 그래서 가렴, 가혹하게 거두다. 그리고 주, 구. 여기서 주라는 글자에 말스몬이 있는데 언어폭력, 주먹으로 쓰는 폭력 못지않게 심하고, 주먹으로 때린 걸 얻어맞은 사람은 분노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데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은 자살할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언어폭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구라고 할 때 말스몬자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가혹하게 거두고 폭력적으로 구한다. 이건 곧 그냥 때려서 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말소문자 때문에 좀 잘못 생각할까봐 그렇게 강조를 해본 거고, 도탄지고 아까 언급했던 거 진흙도자에 초점 두고 이해하세요. 밑에 흙토 삼수 흙 위에 물 부어서 진흙이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 진흙과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요즘에는 페인트 있죠. 페인트 칠할 때 그 신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잘 풀어지게 해서 이렇게 섞어주는 물보다는 좀 걸쭉한 요 상태. 이런 페인트 상태, 이런 것들을 한자로 말할 때 도류라고 합니다. 도류. 바로 그때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포락지형, 형벌. 근데 무슨 형벌이냐? 포락할 때 불화 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지지는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혹한 정치, 주민을 수탈하고 탄압하는 그런 상황을 불로 지져대는 형벌에 빗대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에 가난을 나타낼 때 도탄지고 이런 것들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도탄지고는 비유잖아요. 진흙 바탕에 뒹굴고 숯불에 지져지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난해서라고 전제할 수도 있지만 가혹한 정치로 민중에 대한 수탈이 심해서 결과적으로 처해진 상황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경계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그걸 잘 연결해야 되는데 직설적인 경우는 단선으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비유는 선명하게 쉽게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힘이 있지만 사실 그 초점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다르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조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일 때 그 초점을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일이다. 빼놓으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혹세무민 글자 그대로 낱글자 직역해서 바로 받아들여도 될 부분이죠. 자, 서둥분 특별할 거 없고 다음 겉과 속이 다름 요까지 해서 끊어가도록 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다. 구밀복검 할 때 입구와 배복자를 나타냈는데 입은 겉, 표현, 복은 속에 숨겨둔 마음. 그러니까 여기 꿀밀자가 쓰입니다. 꿀밀. 여기 밑에 벌레충자가 있죠. 벌레충자에 마킹하면서 이게 꿀벌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걸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타인의 상황이라면 100% 다 알아내. 저거 사기꾼이구나. 근데 그 꿀을 바른 듯한 달콤한 말이 내게 올 때는 나는 몰라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다 속임수에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의 처해진 그 상황을 내 상황이 아니라 친구의 상황이라고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을 누구나가 다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1순위로 꼽히는 캐릭터가 매너 좋은 사람이죠. 매너 좋은 사람, 그 좋은 매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좋게 보입니다. 근데 조금 뒤집어서 왜 매너가 좋을까? 그랬을 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매너가 좋다면 정말 매너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경계하고 보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라면 또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면정복배, 입과 배로 얘기했던 것과 달리 얼굴면, 이건 마주대했을 때란 뜻이죠. 마주대하면 따를 종, 내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근데 속마음에는 배, 등 돌릴 배죠. 등 돌릴 배. 여기 몸 육자가 밑에 있음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면정후언, 이번에는 말로써 이 상황을 달리 표현했던 것이고, 표리부동, 재미있는 글자, 옷의, 위에 두 획 떼어내고 밑에 옷의 나머지 획, 그럼 가운데 흑토, 표자에는 흑토가 들어가 있고요. 리에는 마을리가 가운데 들어가 있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다. 권상요목, 권상하면 위로 올라가도록 권한다는 뜻이에요. 요목 할 때 마킹에이죠. 손수변, 그래서 손이란 뜻이 들어가 있고 붓으로 들어가 있고 도금은 요라고 읽힙니다. 요라는 도금인데 손과 관련돼 있어요. 뭐냐? 바로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쓰이는 것이 흔드는 종, 요령, 흔들 침대, 요람. 그래서 요목 하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도록 권하고 올라가고 나면 그 나무를 흔들어 버린다. 뒤통수 친다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등루 거제, 등루 누각에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각에 올라가게 하다. 거제, 제는 나무목,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표현할 때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전기전자에 이 글자를 써서 전기로 가는 사다리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죠. 등루 거제 하면은 누각 위에 올라가게 한 뒤에 올라가고 나면 올라갈 때 썼던 그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못 내려오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엽공지룡, 빈도수는 그리 높게 쓰이지 않지만 엽공이라는 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엽공이란 사람의 용, 고사성어입니다. 엽공이란 사람이 자기는 용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늘 집에서 그림을 그려도 용만 그립니다. 그러던 이야기가 진짜 용한테 소식이 전해진 거야. 그러니까 용이 딱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즐겁겠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 어디 한번 내가 직접 만나러 가보자 하고 용이 엽공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용을 한창 그리고 있던 엽공이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다가 창문을 들여다보는 용하고 얼굴을 딱 마주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주행랑을 치고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평소에 떠들고 다녔던 용을 그렇게 좋아한다던 이야기는 거짓이었음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죠. 양두구육, 그래서 양의 머리, 개의 고기.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양의 머리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요즘에는 가게방마다 간판이 있지만 옛날에 간판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가게 앞에 양의 머리를 내거는 거예요. 양의 머리를 내걸어 두면 그것으로 양고기 판매점이라는 간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속에서 개고기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조금 더 초점을 옮겨서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성어가 되겠고, 다음 견문의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끊었다가 좀 이따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쉬었다 가겠습니다.